국내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데 해외 상황은 어떨까요? 국내 상황만큼 복잡합니다. 이것도 말씀드릴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수출 지역부터 살펴볼게요. 중동이랑 동유럽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 두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요. UAE라든지 사우디 같은데 한국전력공사가 담당을 합니다. 수출 담당 지역이 한국전력공사예요. 왜냐면 바라카 원전 했었을 때 한수원이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뭐 시스템, 인맥 이런 거 전부 다 한국전력공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우디도 한국전력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 원전이 러브콜이 오면 한국전력공사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적자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러면 체코, 뭐 폴란드, 뭐 이런 동유럽들 있잖아요. 여기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담당을 합니다. 왜 나눠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경쟁을 시키려고 했나? 아무튼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큰 전력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한수원은 한전의 하청업체예요. 그러니까 한수원은 중동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건 한수원이 주로 담당을 하잖아요. 그럼 중동 지역에서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죠. 그러는데 한수원은 또 자기네들 담당 지역이 있잖아요. 동유럽. 거기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수원이 한전처럼 대규모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건 또 좀 아쉬워요. 약간 한전보다는. 어찌됐건 규모는 한전이 더 크고 한수원은 한전의 자회사고. 이렇다 보니까 뭔가 조금 하나씩 서로 아쉬워요. 그래서 두 힘을 하나로 합치는 게 중요해요. 이미 10여 년을 이렇게 다르게 해왔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합치는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지역 두 곳 예상되는 사우디와 체코, 여기를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사우디를 좀 말씀드릴게요. 기사 최근에 났었죠. 12조 규모로 이제 1400메가와트 규모 2기의 대형 원전이 러브콜이 왔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통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면 대부분 맞아요. 러브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러브콜이지 그냥 사우디가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이런 거 할 생각이 있는데 너네 들어올래? 그런데 다 제안했더라고요. 모든 원전 지을 수 있는 나라에.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사우디가 이런 것도 되게 잘 물어봐요.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국형 스마트 원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한국형 SMR 스마트 원전이요, 사우디랑 공동 개발한 원전이에요. 110메가와트급으로 소형 원전이고 해수 담수화 그리고 이제 지역 난방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쓰일 수 있거든요. 이게 작다 보니까 단일 전력망을 구성하기 어려운 국가 사우디에 굉장히 적합한 모델입니다. 이게 1997년부터 사우디랑 같이 설계를 했고요. 2018년에 완료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용화시키고 뭔가를 더 해보려면 표준 설계 인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요. 아직도 그 승인을 못 받았어요. 18년부터 지금 4년째인데 그 왜 나오지 않는지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약간 상용화하기에 약간 좀 문제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110메가 규모의 SMR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원천 기술이 SMR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근거로도 좀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면 사우디랑 우리나라는 원전 분야에서 굉장히 협력 관계가 오래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9년 4월에 사우디가 우리나라에 대규모 원전 제의를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한테 단독으로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건도 좋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형 원전이 아닌 SMR로 왔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랑 같이 했잖아요. 2019년 상황 잠깐 살펴보면요, 유가가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사우디 국고에 돈이 조금 차오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약간 좀 흐지부지 반응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원전 수출을 해야 된다라고 한참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사우디가 2019년에 러브콜 했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시간이 쭉 끌리다가 뭐가 터집니까? 2019년 말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터지죠. 그리고 2020년 초에 우리나라는 뒤집어지고 중동도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없어졌어요. 그런 얘기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1년 뒤죠. 2020년 4월에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콜을 엄청 크게 외칩니다. 그때 너네들 했다는 제안 아직도 유효해? 나는 할 생각이 있어 하고 콜을 딱 외쳤는데 사우디가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쳤자니 우리는 돈이 없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흐지부지가 됐어요. 근데 흐지부지 된 게 왜 지금 다시 사우디가 또 여러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렇게 다시 또 대형 원전으로 는 거예요. 사실 대형 원전을 하면요, 송배정망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대형 원전으로 넣었을까요? 사우디의 국력은 유가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국고에 다시 돈이 많이 채워진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원전 프로젝트를 다시 가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우디 여건상 한미 원전 미국을 끼지 않고서는 대개 들어가기 힘든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한미 원전 동맹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맺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좀 들어가기 힘든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사우디를 담당하는 한전도 이거에 대해서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한전은 어차피 자기가 받든지 누구한테 받든지 수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하청 줄 거거든요. 여기는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조율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을 끼고 하든 우리가 단독으로 하든 한전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전 수출 타이틀만 따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도 비슷해요. 어차피.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도요. 한전한테 받든 미국한테 받든 어차피 자기 원자로만 지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원자로를 지을 수 있는 기업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사우디 원전을 주도하게 되면 뭐가 있냐? 팀 코리아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원전 기업들이 전부 한꺼번에 다 사우디에 투입되기가 힘든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설계부터 우리나라 모델로 하지 않을 거예요. 설계부터 웨스팅하우스 모델, 미국 모델로 할 거예요. 그러면 두산은 원래 예전부터 웨스팅하우스 거 많이 만들어 봤어요. 잘 만들어요. 그럼 두산은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디가 힘들까요?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전 기술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모델 기반으로 한다면 국내 모델 기반 안 하면 한전 기술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원자로에서 설계 기술이 엄청 큰 건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생태계는 우리나라 한국형 원전에 맞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형 원전이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기업들도 어떤 분야는 들어가고 어떤 분야는 배제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주도를 하면 미국 기업들도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과 관계가 좋은 나라들도 들어와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의 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 주도의 사우디 원전을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득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까지는 이란 문제도 있고 사우디 핵사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우디는 수출을 하면 좋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막 엄청난 규모로 막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코는 좀 어떤가? 체코는 한수원 담당이라고 했잖아요. 한수원은 원전 기업이잖아요. 뭐 수력도 같이 하고 재생에너지도 하지만 기본이 원전인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조금 하려는 경향이 커요. 한전이랑 좀 달리. 그리고 동유럽은 상황상 사우디랑 달리 단독으로 할 만큼의 역량도 되고 정치적인 상황이 좀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체코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고 합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한테 막 마음을 다 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미국이 여기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원래 제1 투자국가가 우리나라였어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 2, 3년 동안요. 체코에 미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기술도 주고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체코뿐만 아니라 체코를 둘러싼 여러 동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또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만 침공하는 게 아닐 거예요. 언젠간 자기네들도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전 같은 이런 시설이 만약에 미국 거다. 그러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유럽에서는. 왜냐? 우리는 같은 이유잖아.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 동맹이잖아. 이게 굉장히 먹혀요. 왜냐면 실제로 유럽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유럽에 진출할 가능성을 얼마나 보는지 프랑스,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별로 경쟁 상대로 안 보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전 시공 능력도 좋고 원전 기술도 탁월한데 EU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 EU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체코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온타임 온버짓. 사막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봤다. 체코 너네 돈 별로 없잖아. 예산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 제때 원전 가동해야 되잖아. 그 해줄 수 있는 나라 어디야? 우리밖에 없어. 요거에 대한 기술적 그다음에 성과적인 믿음이 약간 있어요. 이런 믿음을 많이 알리고 있고 충분히 체코 사람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뭐 이런 거 다 떼면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싸고 잘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수출 활동을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원조를 한다 그랬잖아요.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프랑스도 정치적인 로비를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생활 밀착형으로 하더라고요. 진짜 원전 부지가 있는 곳에 가서 주민들이랑
소통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하나 건설을 하려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갈고 닦았던 노하우를 현지에서도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 진짜 현지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이나 여러 활동 측면에서 보면 되게 가능성이 높은 건 맞은데 국가적 로비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로비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족함을 좀 느끼고 변수가 있다면 그 정도. 그래서 체코 수준은 반반 정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체코 역시 미국이랑 같이 들어가면 사우디랑 똑같은 스킴을 밟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미국이랑 힘을 합친다. 그러면 70% 이상. 우리나라는 반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사우디 수출은 이제 그냥 시작인 거예요. 이제 사우디가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예요. 너네 뭐 해줄래? 기술 줄래? 말래? 뭐 이런 거 계속 할 거예요. 우리나라 뭐 핵사차 귀찮은데 그런 거 우린 잘 모르겠고 뭐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되게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체코는 본격적으로 수주 활동이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되게 좀 집중하고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체코나 사우디나 둘 다 미국이랑 힘 합치면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이익은 적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단독으로 하기에 사우디는 좀 힘들 수 있고 체코는 반반이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그럼 수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좀 모아야 돼요. 바라카 했었던 것처럼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진짜 할 수 있는 뭐 외교력, 경제 지원, 경제 교류, 인적 교류, 거기에 요즘 뭐 K컬처 아무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을 했어야 됩니다. 원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요. 언제 헤어질지 모르잖아요. 이런 국제 정체 세계에서. 근데 원전으로 맺어진 동맹은요. 최소 80년은 가요. 원전 가동 60년, 그리고 해체 20년 보고요. 80년은 진짜 동맹국보다 더 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는 게 원전 동맹이거든요. 서로의 원전을 가져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원전 터지면 난리 나잖아요. 그 기술을 받는 거고 전수해주고 그러려면 얼마나 잘 지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정치적인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고 기술만, 경제력만, 그 다음에 효용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원전 수출 시장 이런 거 봤었을 때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도 전부 다 정치적인 면, 외교적인 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로비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보시면 출렁이는 이런 원전 시장에서도 중심을 잡고 잘 투자하실 수 있고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원전에 대한 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도 또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때 되면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에너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